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또 새 식구가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미움받을 용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또 많이들 읽으셨죠? 네. 이 책은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기에는 한번 꼭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거나 할 때는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저는 이름은 아주 촌스러운 원래 김인선이었는데 우리 동네 부장님이 길을 가다가 인선을 잃어버리고 인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순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선자 돌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 둘째 며느리인데요. 저희 집은 매년 200포기 이상 김장을 합니다. 네, 그런 평범한 며느리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남편, 딸, 저 얼굴은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저의 반려견들 저와 같이 항상 같이 자고 있는 사랑스럽다. 봄이 언니고요. 5년생이고요. 5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2살 우리 쭈루 비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고점 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미용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희 작은 도서관 구호점 저희 미용실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차려져 있고요. 앞으로 지금 15점까지 있는데 꾸준히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의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적지만 많아요. 네, 앞으로 쭉쭉쭉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강의장에서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점을 찍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는 보면 여기 기시미치로하고 그리고 고가 후미다케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게 기시미치로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고가 후미다케는 이 철학자의 말을 적은 작가이고요. 이 철학자가 이치로라는 사람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우리가 아들러라는 사람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 기시미 이치로로 인해서 아들러라는 사람이 세계에 그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사이기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이 기시미 이치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심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도 이제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등생으로 그 고등학교 대학 은사님 집을 정말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원래는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다가 아들러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1989년부터 아들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 아들러의 어떻게 보면 빙의가 이 기시미치로에게 쓰여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개인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들러는 어떤 사람인가?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죠.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들었을 때 이때 아들러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나치 시절에 끌려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어요. 아들러는 7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나요. 둘째로 태어나는데 아주 병약하게 태어납니다. 몸도 허약하고 그리고 구루병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애기 곱사병. 네, 네. 무릎병이라는 게 뼈가 변형이 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키가 155밖에 되지 않아요.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4살 때 폐렴을 앓기도 하고 3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들러는 키도 작고 못생겼고 좀 잘생기지는 않았죠. 못생겼고 키도 작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근데 그 반면에 형은 키도 정말 크고 그리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요즘 말하는 엄마들이 말하는 그런 엄친아죠. 엄친아인 반면에서 아들러는 정말 그 반대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늘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러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들러에게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사랑도 많이 주고 했는데 이제 형제가 7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엄마의 사랑이 동생에게 가면서 이제 아들러는 조금 더 열등감도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러가 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특히 수학을 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도 키가 작고 하니까 눈에 띄었겠죠. 선생님들이 아들러를 보고 쟤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하니까 병약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일 말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일로 이런 구두 수성공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얘기를 선생님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아들러는 듣죠. 그런 것을 듣고 자라면서 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동생에게 다 가게 되니까 아들러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때 아들러의 아버지는 또 상업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집안이 많이 없는 집도 아니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집이었는데 아들러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부모는 아들러의 엄마 아빠죠. 부모는 너를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얘기만 하면 너를 뒤에서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필요하면 얘기를 해달라.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뭘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한 가지를 해내면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하던 아들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해요. 자기의 그 열등감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그 열등감을 아예 뛰어넘어서 해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들러의 심리학이 목적론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저도 사실 3번 이상을 읽었을 때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심리학 하면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유용하고 그런 얘기 들었지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사실 잘 못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보면 원인론에 입각해서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어릴 적에 받았던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상처, 부모님이 맨날 싸웠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원인론.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데 못생겼기 때문에 이걸 못해. 아니면 나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출세를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원인론인데 프로이드는 한 사람 속에 한 인간 속에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초라는 것은
원초적인 본능이죠. 먹고 싸고 그리고 뭐 죽는 것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초자는 그것들의 이제 뭐 나쁜 곳을 가는 것을 도덕적 윤리라고 해서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가 같이 융합을 잘해야지만이 내 자아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또라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나의 자아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초와 초자아가 잘 융합되어야지만이 건강한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는 이렇게 또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보면 원인론을 맹신하고 살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릴 적에 못 살았던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처럼 이렇게 맨날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원인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러의 목적론, 완전 반대인 거죠. 목적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다. 인간 속에 원초아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아니다. 인간은 내가 목적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하나의 인간이다 라는 것이 바로 목적론, 아들러의 목적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주 연약하게 태어나죠.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고 뭐 엄마 젖을 찾아서 먹고 하지만, 인간은 돌이 지날 때까지 엄마의 이런 엄마가 젖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제일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내다 놓으면 제일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그러면 평생 그렇게 누워서 엄마가 밥을 해주고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내가 어른들이 보면 키가 크고 그리고 또 걷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고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나도 빨리 말을 하고 걷고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살이 되고 하면 뒤집고 걷고 말을 하고 옹알이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봤을 때 인간은 정말 목표지향적인 것이 인간이다 라고 아들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간은 낙관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아니면 많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건데, 인간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죠. 아까 원인론에는 내가 주어진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들러는 내가 주어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못생겼다고 해서 뭐 어디 학교를 못 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을 못 만날 이유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과 그리고 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나는 나인 채로 내가 지금 못생겼거나 뭐 가난하거나 없이 나는 그냥 나인 채로 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집중하면 된다 라는 것이 아들러의 목적론이죠. 그 목적론에서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열등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열등감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비교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죠. 제가 지금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네. 그죠? 크죠? 엄청 크죠? 네. 그 자체도 지금 내가 키가 크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비교했을 때 키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와 비교해서 키가 작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70, 내 기준에 봤을 때 170이 키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키가 156이에요. 그럼 전 작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 혼자만 그냥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책에 보면 청년과의 대화에서 온물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물물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18도를 여기죠. 18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에 마시면 뜨뜻미지근하고 겨울에 마시면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요. 그게 바로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똑같은 온도의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셔도 똑같은 물인데 바깥 온도가 차가우니까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뭐에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등감이 또 우월감으로, 열등감 컴플렉스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등감 컴플렉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병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우리나라는 너무 비교하고 살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움받을 용기를 듣다 보면 아마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조금 나의 기준에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심해지면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못생기기 때문에 진짜 이걸 할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뻐졌잖아. 이뻐졌는데 또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나는 또 못생겨서 또 그렇게 밝게 할 수 없어 라는 변명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열등감 컴플렉스에 들어가면 이뻐졌으면 이뻐졌는 대로 그냥 이제 이뻐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뭔가를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 그리고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 주관적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비교하는 거지, 절대로 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러의 첫 번째 관문인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에서 둘러싸여서 태어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죠, 요즘은. 근데 병원에서 태어날 때 딱 태어나면 간호사가 보여요. 그리고 의사,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인간관계에 둘러싸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엄마에게 밥을 우유를 한 게 배가 고파서 먹고 싶겠으면 엄마 눈을 마주보고 먹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기 때부터.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동물들처럼 태어나서 바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갈등도 느끼고 하는데, 남에게 미움을 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를 두려움, 공포심, 상처받지 않는 법, 그것은 그냥 우주 공간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는데, 우주 공간에 그냥 혼자 있으면 니랑 내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내 멋대로 그냥 먹고 싸고 정말 아까 그 프로이드의 원초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한 번씩 아 외롭다 고독하다 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거 역시도 내가 열심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젊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뭐 학교를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쁜 생활을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50이 되고 뭐 50 중반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애도 다 크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러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역시도 인간관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하다라는 거라고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그 고민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과제 분리입니다. 과제 분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는 그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오늘 예쁘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힘든 구두도 신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뭐 예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멋스럽게 보인다든지 하려고 하는 건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 낮은 신을 신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높은 신발을 신습니다. 네. 그렇게 타인의 기대에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타인의 기대에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인생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 엄마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나는 어디 간지 없고 내 이름은 없고 누구 엄마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그죠? 그렇듯이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내 자식의 인생을 사는지 남편의 인생을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제 분리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입구라고 합니다. 이 과제 분리라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기울이면 끝내 내 인생을 살 수 없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다. 그렇죠. 괴롭죠. 그러면 타인으로부터의 시선을 꺼라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시선을 꺼라. 나는 나, 너는 너.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학교도 맨날 지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학교 가서 혼나는 것은 엄마예요? 그 학생입니까? 학생이죠. 그 혼나는 것은 그 학생의 몫이라는 거죠. 네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학교 가고 밥 먹고 가면 배고프고 그거는 너의 몫이고 내 것이 아니다. 엄마는 그냥 깨워줬고 밥 차려놨고 그거는 나의 과제를 다 했을 뿐이다. 너의 몫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학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학교에 앉아 있는 것이 너의 몫이다. 근데 만약에 네가 학교에 지각하고 그리고 학교를 자꾸 빼먹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받게 되는 혜택이라든지 수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엄마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받는 거죠. 그렇듯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과제 분리라는 거죠. 남편의 과제, 나의 과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과제.
그 직장 가면 상사의 과제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과제 분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불편한 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불편하다고 생각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불편하시겠죠? 네. 좋아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불편하냐?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 우리 선생님은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자유.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서로 윈윈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하고 싶은 거. 우리 여기는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제분리 역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겨야지만이 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본능적, 충동적인 욕망의 삶을 살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살면은 정말 진정한 나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충동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최근의 예로 아들로 자가하는 말. 자가하는 말. 최근에 정준영 아시죠? 오락프로에도 많이 나왔고 그 친구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그랬던가요? 초등학교까지 나왔다 그랬던가? 그 외국에서 다녀서 인정이 안 되는 네. 거야. 그런데도 그만큼의 인기를 쌓고 노래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가수로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정준영이 왜 그런 수위까지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준영이 처음부터는 그렇게 높은 수위에서 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1단계에서 놀다가 1단계가 재미가 없으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업그레이드 우리 게임 하다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재미가 있죠. 그것처럼 중독성이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그 내 충동에 그 욕구에 노예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자기 인생을 정말 아까운 한 젊은 친구가 또 그런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 우리 많죠. 정치적에서도 그렇고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내 욕망과 충동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인데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카드는 언제나 내가 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제일 변하기 힘든 것이 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내가 남편을 바꾸고 삽니까? 바꾸고 살아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삽니까? 안 되죠. 붙잡고 사는 거지. 근데 어떤 무언가의 계기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다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데 내가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내가 바뀌면 내가 만약에 맨날 바가지만 긁는 그런 와이프다. 근데 어느 날 여보
다녀와요 한다든지,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가 바뀌죠. 맨날 화만 내는 엄마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자녀가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그러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처럼 아들러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라는 반박도 있었지만,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인간관계라고 하면 보통 두 사람의 관계 혹은 다수의 관계를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내가 좋은데, 내가 바뀐다고 해서 상대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아까 가세분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학교 안 가고 하면 나중에 그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자녀지 내가 아니다. 그 대신 내가 바뀌면 이게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세분리는 자기 자신이 먼저이다라는 거죠.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고, 가세분리를 하게 되면 내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지. 남의 힘든 일을 내가 그걸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죠. 그렇듯이 보면 여기는 또 인간은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이다.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은 타인과 나누는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하면은 좀 이 자리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이 자리가 편안하고 좋아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직까지 내가 이 공간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랫동안 갈구하던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듯이 그 공동체의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나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한 가정에서 부모이잖아요. 엄마인데 그 엄마인 역할을 하면서 그 자녀라든지 남편에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집에 가면 제가 대장이 되는 거죠. 엄마가 대장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내가 그 공동체에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가서 이 공동체에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가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느꼈을 때, 그때 바로 인간은 살아가는 기쁨을 느낀다 라는 것이 공동체 감각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공동체의 감각에서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세계의 중심은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맞죠? 근데 언젠가 세계의 중심은 나를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네, 세계의 중심은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 타인으로부터 친구, 여기고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 감각인데, 인간은 하나의 그 작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동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공동체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여기 서 있으면 이 자리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그게 공동체에 대한 나의 중심.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그 아프리카에서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큰 공동체에서 작은 나 하나가 또 하나의 일원. 그것이 바로 나의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라. 이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하고 야단도 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도 어떻게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라 라고 아들러가 얘기해요. 네. 저 네. 생각 나십니까? 네, 네. 칭찬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도 야단치는 것도 바꾸기 위한. 변화시키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칭찬이라는 것은 이 수평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칭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 수평 관계, 수직 관계 얘기 많이 하죠. 그렇듯이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이 맞아. 라는 것이 칭찬이다. 라는 것이 아들러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한 예를 들어보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엄마를 돕기 위해서 막 도와줘요. 그러면 제가 아우 우리 딸 엄마 도와주는 거야 라고 기특하게 생각하죠. 어우 기특해 하고 엉덩이에 톡톡톡 쳐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는데 도와줘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남편 나 도와주는 거야 막 그게 톡톡톡 칠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죠. 그럴 때는 우리 고마워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듯이 아이에게는 바로 이 내가 어른이다. 그러니까 수직관계에서 대화를 하게 되고 남편은 수평관계에서 그런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보다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라라고 합니다. 아까 아들러의 아버지처럼 항상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푸시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힘들 때 얘기만 해주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막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5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중국하고 중국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기 수용, 자기 긍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 긍정은 내가 100점짜리도 안 되는 것이 50점 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어 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월감이죠. 우월감. 열등감이 심해져서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나의 그 단점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는 용도를 좀 바꿔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 신뢰 무조건 타인을 신뢰하라는 거죠. 어떤 한 공동체에서 내가 상대방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나는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볼 때 무조건 그냥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신뢰하라는 거죠. 신용이 아닌 신뢰. 신용은 네가 나에게 뭘 줄 것이냐 그럼 나도 널 줄게
이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주라.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싹이 트고 인간관계에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네. 그리고 타자공원. 타자공원은 다들 아시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하는데 한 공동체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또 한 예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평생 3, 4대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지금도 막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출장 다니고 새벽 5시 출근하고 해요. 그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3대가 가만히 있어 먹고 살 수 있는데. 재밌어서. 그죠? 내가 돈이 많아요. 많은데 나 혼자 그냥 그 돈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직원을 투입하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을 먹고 살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대표님 멋있다. 우리 대표님 이런 막 얘기를 막 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공동체에 어떤 뭔가를 기여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이 큰 중독인 것 같아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한 개 하다가 두 개 하다가 계속 그렇게 늘어나죠. 그렇듯이 이 공헌한다는 것은 남에게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과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라네. 지금 현재 순간에 주어진 인생의 과제에 춤을 추듯이 즐겁게 몰두해야 해. 그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네. 내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과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용하고 타자 신뢰하고 타자 공헌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은 바뀝니다. 이 인생이 선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간 여기 이 시점에서도 인생은 그냥 선으로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여기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원인론적인 그런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세계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는 거.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남의 탓을 참 많이 하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그것을 아마 한 번씩 내 탓으로 돌려보라 라는 거죠. 내 탓으로 돌려보면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것을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것은 절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해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무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평범하게 사는 거 상당히 힘들죠. 네, 평범하게 사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여기에 과거와 미래를 다 내려놓고 이미 완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완결된 것을 춤추며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목표 시점에 와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일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감각을 가지고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을 하다 보면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기가 참 어렵죠. 살다 보면은 화가 막 치밀 올라요. 이런 내 마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책입니다. 책. 우리 책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볼 수가 있고 그 간접적인 삶을 또 본받아서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책이거든요. 책으로 인해서 사람 변했다는 걸 참 많이 보죠. 우리 이지성 작가도 20살 전까지는 뭐 자기가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되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리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고 부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하루에 20분씩 늘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가 정말 막 치밀 오를 때 우리 호흡법 이 호흡법은 많이들 해보셨어요 아마 해보셨고 많이 들어보셨고 이 호흡법은 살인도 면하게 한다라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정말 임신 6개월 정도 되도록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룩하게 됩니다. 내밀고 그 다음에 뱉으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내뱉듯이 길게 내뱉어요. 이거를 하루에 7번씩만 하면 몸에도 좋고 살인도 면하고 화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로 나의 하루하루를 조금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면서 살면은 아마 개인 심리학이 뭔지 그리고 짧은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이 위험받을 용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직원 중에서 한 명이 지금 5년차가 있는데 정말 앵먹이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너는 왜 기본적인 게 안 되니? 라고 얘기했어요. 성인 ADHD라고 아시죠?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5년차가 된 후에 알게 됐고 병원을 같이 갔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여태까지 그렇게 본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더라. 아, 그 친구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의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분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제분리 그 과제분리를 하면은 좋은 점과 왜 안 될까? 우리 명자쌤부터 한번 해볼까요? 과제분리가 안 되는 이유부터 말해볼게요. 그건 지나친 간섭.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는 안 보이고 상대는 보이는 거지. 상대 나쁜 점만.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왜 안 할까?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상대를 보기 전에 내를 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한테 바라기 전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은 좀 과제분리가 되지 않을까. 친구 같을 때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아직도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남하고는 이게. 그래서 과제분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정해주라. 인정할 때 인정하고 배려와 과제분리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배려할 땐 하는데 또 과제분리는 분명히 됐으면 좋겠다. 친정에서도 이렇게 과제분리가 잘 되니까 편하더라고, 형님들끼리.
보통 가지불리가 안 되는 형제들이 참 남북이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엄청 갈등이 많더라고. 맞아. 자기는 못해주니 내가 웬만큼 해주면 또 웬만큼 바라고. 그거가 안 돼서 참 좋다. 물론 다 장단점은 조금씩 있지만은 뭐 이렇게 큰 행사에서 만나면 반갑고 또 뭐 안 만나면 무소식 기소식이고 잘 이끌거니 하고 이렇게 사니까 오히려 장점이 더 많더라는 거지. 물론 때로는 외롭지만. 네, 좋습니다. 영민 선생님 과제 분리가 잘 안 되는 안 되는 이유? 어쩜 또잘 될 수 있나? 과제 분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혹시 이렇게 상대방하고 딱 뒤엉 켜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딱 내려서 나의 식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 내가 여기에서 약간은 이 방향에서 A에서 B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채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먼저 바라보는 아까처럼 이제 수평 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가정물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분리가 되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저는 민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간섭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녀 관계, 부모 자식이랑 관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도 남편이랑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겨주면 되는데 그냥 내가 하면 더 낫겠다. 시간도 내야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아이랑 관계 할 때는 첫 아이 키울 때는 잘 몰랐고 과제 분리도 아이니까 그래 하면 되는 몰랄 때는 아이는 내가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좀 그렇게 자꾸 또 연습해보고 아직까지도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제 연습 많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독서를 많이 하니까. 독서를 많이 하니까. 우리 선생님 성함 남경주. 그거 알죠? 그 부인. 네네네. 남경주 선생님.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애들하고 과제 분리는 제일 가까이는 우리 애들,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많이 내려놓고 그 과정에서는 저도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자존심, 자만심 그런 것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저는 과제 분리가 어느 정도는 많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은 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이 너무 엄마 너무 모바일 쇼 계속 예, 맞아요. 니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게 정답인데 그죠? 맞아. 우리 현수쌤. 저는 일단 가정 분리를 알고부터는 남편한테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똑바로 못하는데 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니는 네 삶이고 나는 내 삶이고 대신 이제 공통적인 거는 같이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부분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되는 지금 안 되진 않아. 저걸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부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알미 중요하다구나. 정말 알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가재분리라는 말 자체도 몰랐었는데 요즘은 어떤 책이든지 어떤 뭔가를 듣더라도 이게 꼭 나와요. 가재분리가. 근데 이게 이제 입구라 했잖아. 이게 아까 삶의 입구라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이게 되면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서로 언젠가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러면 프로이드의 원인론과 아들러의 목적론 중 나의 생각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들러의 목적론이 조금 발전된 방향이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원인론에 입각해 있으면은 이제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니까 이제 멈춰진 상태가 되니까 저는 목적론을 저는 운명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네, 아모르 파티. 네, 우리 선생님. 저는 원인론도 맞다 생각되고 목적론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 노인 상담 전공했는데 과제 분리란 말은 이제 프로이드 아들러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과제 분리는 여기 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네. 공부했는데 제가 몰랐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 하고 그러지. 예. 우리 지선 선생님. 저는 전에는 원인론로 많이 생각했어요. 아, 전에 그렇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러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인론을 많이 그렇죠. 많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모든 것을 원인이 있어야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접하고 나서는 그건 아니 또 생각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 목적론 그래서 저의 아주 가까이 있는 친구가 지금 맨날 방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잘 지내는 친구인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상태 제가 이 목적론으로 생각해 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불안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을 있는데 그거로 이유가 찾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 이렇다 또 그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의 생각은 목적으로 좀 많이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적론을 가져가. 이 책을 갖다 써줄까요? 그걸 해줘도 안 되지. 기가 막히네. 짱이 가졌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책도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뭐 해줄래? 아니 꿈속에서 그냥 너무 걱정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맞아. 꿈속에서 그 꿈이잖아. 이 꿈, 꿈에서. 내가 바라는 꿈이 꿈으로 자잖아. 이게 그렇죠. 꿈이잖아. 꿈속에서 막 애가 막 손잡고 뭐 어디 가려고 그건 막 어려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 인정을 안 하니까 어려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 도움을 받으면 목적으로 가요. 그렇지.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고 싶지. 진짜.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러네요. 그래도 누가 애구에서 어떻게 시비를 못하는 거지. 우리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는 목적론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뭔가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목표를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좀 상담에서는 좀 맞지만은 보통 삶은 목적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탈출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목적론을 향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항상 늘 그러니까 전에 거랑 지금은 원인론을 원인론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목적론을 향해서 사는 게 인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먼저 선생님. 뭐 어린 놈도 이해하지만 그 속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근데 나 같으면 난 이 목적론 원인론을 모를 때도 나는 목적론으로 살아지 않았나 지극히 초긍정이 아니었나 그 긍정 살다 보니까 이제 따온다고 몸살 났지만 나는 영원한 목적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가만 딱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목적론이 늦게 나왔잖아. 다 이제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야가 이렇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또 받아줬잖아. 수용을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다. 결국엔 이제 발전이 안 되니까 목적론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상처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프레임 때 보면은 상황 프레임이 있고 사람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의 제2인자가 그 유태인에게 막 정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2인자에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과연 히틀러는 죽었으니까 얘가 이제 심판 딱 세워졌는데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상황을 보면 원인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죠? 맞잖아. 그죠? 그리고 얘도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이상하던데 아까 그랬잖아. 결국 얘가 병이 있었고 과거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황으로 봐준다는 게 이 원인론 트라우마잖아.
지금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어떤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히트러의 그 2인자 그 밑에 사람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병령으로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자기는 하기 싫어도. 근데 사람 프레임으로 보면은 얘는 한 인간으로 보면은 참 악랄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악랄한 사람이 아니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이게 상황 프레임을 바꿔서 이제 그 재판을 얘기를 나오거든요,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답은 없는 것 시켜도 같아요. 안 해야지. 자기가 정말로 인간의 제대로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가 죽고 말해야지. 그렇지, 그래 나와야지 원래는. 지가 죽고 말해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그건 핑계지 하나예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상황도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만큼. 그게 이제 그런 법도 바뀌어야 돼. 그런 쪽에서. 맞아요. 그걸로 핑계 그게 삼아 이제 상황을 약간 그것도 아니겠어요. 그 이제 도지사 누구지 안희정 밑에 여직원도 약간 그런 게 위에서 이제 위력에 의해서 약간 그런 그죠. 상황도